크리스토프 알렉산더의 역작이죠. 질서의 본성, 2권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구조를 파괴하는 현대사회의 변형, 펼쳐짐의 실패를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새로 지은 건물이나 도시를 보면서 뭔가 차갑고 어색하고 정이 안 간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아, 많죠. 분명히 번쩍번쩍하고 깨끗한데 말이죠. 맞아요. 바로 그 느낌의 정체를 알렉산더가 파고드는데요. 현대사회가 건물과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죠. 오늘 그가 말하는 구조를 파괴하는 과정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딘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의를 시작하려면 펼쳐짐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장을 이 단어로 설명하더라고요. 네, 그 씨앗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씨앗이 자기 안에 무슨 청사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저 주변의 흙, 물, 햇빛과 상호작용하면서 매 순간 자신과 주변의 전체성을 깨트리지 않는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를 선택할 뿐이에요. 아, 점진적으로요? 네, 그렇게 점진적으로 적응해가면서 복잡하고 살아있는 나무가 되죠. 알렉산더는 이게 바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유일한 과정, 즉 펼쳐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단계가 이전 단계의 구조를 존중하고 오히려 더 강화시키면서 나아가는 과정인 거죠. 재현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 때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우리는 씨앗처럼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이요? 네, 기존의 전체성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심상도 있지만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해버리는 심상도 있거든요. 전통사회의 장인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연의 펼쳐짐과 비슷한 방식으로 일하는 법을 체득했어요. 그들의 심상은 대체로 기존 구조를 존중했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존에 뭐가 있었는지는 그냥 싹 무시하고 머릿속으로 이게 멋져, 이게 효율적이야 하고 정해놓은 규칙이나 그림을 현실에 막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가장 끔찍하고 노골적인 사례가 바로 보내주신 자료 속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시내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사진이에요. 아, 저도 그 사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의 유기적인 결, 그 복잡하고 살아있는 전체성을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냥 단칼에 잘라버린 겁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다. 네. 이건 도시의 기존 생명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머릿속 이미지가 현실을 폭력적으로 짓밟은 사건인 거죠. 프로비던스의 고속도로는 정말 거대한 규모의 파괴인데 근데 이런 일이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건물 안에서도 훨씬 작은 규모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 돋는데요? 맞아요. 그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더 교묘하고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현대 건물을 서로 관련 없는 부품들의 어색한 조립품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어색한 조립품이요? 네. 예를 들어보죠. 어떤 건물을 짓는데 건축가가 그냥 카탈로그를 보고 이 발코니가 예쁘네 하면서 건물의 맥락과는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모양의 발코니를 기계적으로 착착 붙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상상이 가네요. 그 발코니는 그 건물의 일부로 자라난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가져온 이물질처럼 느껴질 겁니다. 도시를 가르는 고속도로나 건물에 어색하게 붙은 발코니나 그 본질은 똑같이 기존의 전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죠. 도시와 건물 두 가지 규모의 타괴를 말씀해 주셨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어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알제의 사례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알제는 이 문제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1940년대 이전의 알제는 카스바라고 불리는 미로처럼 복잡하지만 아주 인간적이고 유기적인 구조를 가진 도시였어요. 아름다운 곳이었겠네요? 네, 특히 해안가에는 바다 공전이나 오래된 모스크처럼 도시의 심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중심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만약 펼쳐짐의 과정으로 도시가 발전했다면 이런 중심들을 더 살리고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일이 벌어졌죠. 그것도 당대 최고의 건축가 중 한 명인 르 코르비지에의 계획에 따라서요. 네,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르 코르비제의 마스터 플랜을 채택해서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를 지어버려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처참했죠. 기존 도시가 가진 섬세한 구조를 보존하기는커녕 수많은 살아있는 중심들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땅과도 바다와도 기존 도시와도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생긴 겁니다. 말 그대로 도시에 그어진 거대한 칼자국이었어요. 잠깐만요. 르 코르뷰지에 같은 거장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네요. 당시에는 그게 정말 진보라고 여겨졌던 건가요? 그게 바로 이미지의 무서운 힘입니다. 당시 건축계를 휩쓸던 현대 운동, 즉 모더니즘이라는 강력한 이념이 있었어요. 아,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다. 같은 그런 구호들이요. 바로 그거죠. 이 강력한 개념적 이미지가 마치 주문처럼 퍼져나가서 행정가부터 건축가, 심지어 시민들까지 기존 도시가 가진 진짜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낡고 비효율적인 과거를 부수고 깨끗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진보적인 행위로 보였던 거죠. 단순히 한 건축가의 잘못된 아이디어가 아니었군요. 사회 전체가 어떤 거대한 이미지에 사로잡혔던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자료를 보면 당시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런 파괴를 부추겼다고 하던데요. 시스템적인 요인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두 가지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첫째는 관료주의의 효율성이에요. 효율성이요? 상상해 보세요. 수천 가구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공무원인데 집집마다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수천 개의 허가를 내주는 것과 멋진 도면 하나로 수천 가구를 한 방에 해결하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호하겠어요? 아, 당연히 후자겠네요.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전체성이 희생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금융 시스템입니다. 금융 시스템이요? 옛날에는 가진 돈 범위 안에서 조금씩 집을 짓고 확장해 나갔죠. 점진적인 펼쳐짐이 가능했어요. 하지만 현대에는 거대한 은행 대출을 받아 한 번에 건물을 올립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건물의 생명이나 주변과의 조화보다 훨씬 중요한 목표가 생겨요. 바로 대출금과 이자를 제때 갚는 것이죠. 결국 건물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공간이 아니라 대출 상환이라는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대한 인공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구조 파괴를 우리 눈으로 직접 식별하는 훈련을 좀 해보죠.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의 콘도미니엄 사례가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단순히 디자인이 내 취향이 아니다 같은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파괴라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알렉산더 주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1960년대 파사데나의 한 동네에는 넓은 보도, 푸른 나무, 잘 가꾸어진 잔디밭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건 누군가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 거리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조, 즉 전체성이었죠. 아, 이미 존재하던 사실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각 집의 앞마당과 나무들이 모여서 거리 전체에 편안한 리듬감과 안정감을 주는 하나의 거대한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건 저는 이 디자인이 싫어요 같은 개인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거리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사실을 물리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쁘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곳의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든 새 콘도가 들어섭니다. 푸른 잔디밭과 나무가 있던 자리에 시커먼 아스팔트 주차장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앞마당들이 형성하던 기분 좋은 공간의 중심들을 문자 그대로 파괴하고 거리의 부드러운 리듬을 끊어버렸어요. 아, 이건 디자인이 구리다를 넘어서 그 거리가 가지고 있던 살아있는 구조에 대한 명백한 물리적 공격 행위라는 것이 알렉산더의 주장입니다. 와, 디자인을 좋고 나쁨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문제로 접근하는군요.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다음 사례인 두 개의 다리 비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1935년의 시드니 하버 브릿지와 1985년 도쿄의 사쿠라 다리요. 사진만 봐도 느낌이 확 다른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시드니 하버 브릿지를 보면 주변의 도시, 항구, 물의 흐름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자라난 것처럼 보이죠. 네, 정말 그래 보여요. 주변 세계의 구조를 확장하고 통합하고 있어요. 반면 사쿠라 다리는요, 주변 환경과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건축가의 머릿속에 있던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뚝 갖다 놓은 느낌이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시드니 다리는 필연적으로 느껴졌어요. 꼭 저기 있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데 사쿠라 다리는
마치 우주에서 떨어진 것처럼 외계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훌륭한 표현입니다. 그 외계인 같다는 느낌이 바로 주변 세계와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구조 파괴적 형태의 특징입니다. 주변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거죠. 네, 아마존의 두 마을 사진을 보면 이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자연스럽게 펼쳐진 원주민 마을인데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 땅의 미세한 굴곡과 나무들을 존중하면서 약간 찌그러진 유기적인 형태를 하고 있죠. 네, 봤어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계획한 신도시인데 지도 위에 그린 것처럼 완벽한 반원 형태입니다. 그 사진 기억나요. 심지어 마을 바로 앞에 거대한 리오브랭코 강이 흐르는데 마을이 강을 향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있었죠. 맞습니다. 계획가의 머릿속에 있던 완벽한 반원이라는 기하학적 이미지가 그 땅이 가진 가장 중요하고 생명력 넘치는 중심인 강을 무시하고 오히려 파괴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펼쳐짐으로 자라난 공동체와 머릿속 이미지로 계획된 공동체의 근본적인 차이죠. 지금까지는 도시나 건물이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파괴되는 걸 봤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더 충격적입니다. 건물이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개념이요. 네, 정말 기이하죠. 캘리포니아의 회반죽 은행 건물 사례가 정말 그랬어요. 이 사례를 보면 알렉산더의 분석이 얼마나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기본적으로 평평한 벽들이 직각으로 만나는 단순한 상자 형태예요. 그런데 건축가가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했죠. 네, 그냥 디자인처럼 보이는데요? 부드러운 느낌을 주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언뜻 보면 그냥 그런 디자인적 시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파괴라고요?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게 왜 건물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알렉산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직각 모서리에는 그 자체의 기하학적 진실, 즉 자연스러운 전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아무런 구조적 이유 없이 단지 미적인 변덕으로 인위적인 둥근 곡면을 거기에 더 씌우면 그 곡면이 직각 모서리가 가진 본질적인 구조를 짓누르고 파괴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미세한 관점이네요. 건축가의 독단적인 연필에서 나온 임의적인 형태가 건물이 스스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본질과 충돌하는 상황인 거죠.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이한 현상들의 근본 원인은 이미지가 현실을 압도하게 된 20세기의 사회현상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건축가들이 거대한 기계 같은 사회 시스템의 부속품이 된 현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스템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선전가 역할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선전가요?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 같은 구호들이 대표적이죠. 비인간적인 대량 생산 방식을 마치 예술적이고 진보적인 것처럼 포장했다는 겁니다. 특히 잡지나 책에 실릴 건물의 이미지, 즉 사진이 건물 자체의 실제 경험보다 더 중요해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진이 더 중요해졌다. 네, 건축가들은 실제 그곳에 사는 사람의 만족도보다 잡지에 실릴 근사한 사진 한 장을 위해 건물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지점에서 알렉산더가 제시한 사고 실험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줬습니다. 바로 펼쳐짐 테스트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험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보죠. 르 코르비지의 유명한 빌라 사보아처럼 하나의 강력하고 완벽한 이미지로 존재하는 건축물을 가져옵니다. 네, 그 유명한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청사진을 실제 땅 위에 가져가서 어떤 예술적 고집이나 이론 없이 지극히 상식적인 펼쳐진 과정을 한 단계씩 적용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땅이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기초를 거기에 맞게 조절하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남쪽에 거실창을 내고 뭐 그런 식으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현실의 요구에 적응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결국 원래 그 완벽하고 추상적이었던 이미지는 현실에 맞춰 조금씩 수정되고 변형되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건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현대 건축의 상징이자 걸작으로 여겨온 수많은 유명 건물들은 본질적으로 펼쳐짐이라는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다. 네.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현실과 무관하게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탄생한 임의적이고 자기적인 이미지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 논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건축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독단적인 이미지와 거대한 관료적 금융적 시스템이 어떻게 도시와 건물에 이미 존재하던 살아있는 전체성을 파괴해왔는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건축을 미리 구상한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에 강요하는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미 그곳에 존재하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며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점진적이고 겸손한 펼쳐짐의 과정으로 볼 것인가? 선택의 문제군요. 알렉산더는 후자만이 진정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듯 건축도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함께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분석은 수십 년 전에 쓰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곳에서 건축가의 독단적인 연필이 그린 주변과 상관없는 이미지를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땅과 거리의 생명을 존중하고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조심스러운 과정을 보시나요? 과연 그때와 지금 우리는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